최종 분기 40조 민법 강의는 단기간에 민법 성적 올리기에 최적화된 강의입니다. 그동안 눈에 바르면서 외웠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쉬웠던 휘발성 지식을 시험장까지 기억할 수 있도록 각인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문장이 너무 길어서 읽다가 포기하는 문제를 40초 이내에 빨리 풀고 넘어갈 수 있도록 문제풀이 기술을 알려드립니다. 잠깐 동안 강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부분은 필수 암기 사항입니다. 형성권을 고르는 문제를 만나면 오지선다 중에서 가장 먼저 감소분 매수를 적용해서 빠르게 정답을 고를 수 있어요. 정확한 답을 찾았으므로 나머지 다른 지문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에 정확한 암기가 안 된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다른 나머지 지문까지 다 읽으면서 시간을 낭비하지만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이 불과 3초 이내에 정답을 찾고 다음 문제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주 출제되거나 틀리기 쉬운 지문을 공부합니다. 빈출 핵심 지문이죠. 빈칸 채우기와 OX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분량만을 실었으므로 반드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지문을 모르더라도 위에 지문이 있으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을 고른 후에 다음 문제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인접직역 최신 기출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출처를 분석해보면 해마다 20점 정도는 인접직역의 기출문제,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등에서 출제되었던 문제가 약간 변형되어서 우리 시험에서 재출제되곤 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은 최근 인접직역의 기출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 강의를 통해서 단기간에 민법 점수를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자신의 공부량이 부족했다고 느끼신 분들께서는 이 강의에서 습득한 기술을 가지고서 기출문제 바이블 교재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최종 병기 40조 민법 강의와 함께 기출문제 바이블까지 공부가 된 경우라면 더 이상 민법 점수 때문에 고민하실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민법의 법원 문제는 경련제로 시험에 출제되곤 합니다. 민법의 법원이란 것은 법률, 관습법, 조리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순서가 있어요. 법률이 먼저 적용되고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틀리기 쉬워요. 두 글자를 따서 법관조 암기해두세요. 법률, 관습법, 조리입니다. 이 부분은 관습법이지 사실인 관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도 조리이지 조례가 아닙니다. 빈출 핵심 지문에서 다시 한번 외웁시다. 1번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법관조니까 이 부분은 관습법이 들어가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합니다. 2번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법규예요. 지방자치법규 역시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고 국가 간에 체결하는 조약도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되었고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서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단순 정리하면 법률은 민법의 법원이 되죠. 지방자치법규도 민법의 법원이 된다는 것이고 조약도 일정한 경우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4번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서 그 존재를 확정하는 것은 관습법이 아니라 사실인 관습입니다. 사실인 관습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관습법에 대한 것이죠. 관습법은 법이에요. 법의 존재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정의 실현, 공평 실현이잖아요. 따라서 법원이 직권으로 관습법의 존재 여부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5번은 가끔 출제됩니다. 상급 법원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하려면 다른 사건이 아니고 해당 사건이어야 됩니다. 해당 사건에 한해서만 상급심의 판단이 하급심을 기속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하급심을 기속하지 않아요. 6번 강행 규정이란 것은 강제로 행해진다. 즉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뜻이죠. 강행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을 때 다른 관습에 따르면 안 되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 강행 규정에 따라야 됩니다. 그 관습에 의한다는 틀렸죠. 인접직역에서 출제된 최근 기출문제는 우리 시험에도 출제되기도 합니다. 변형 출제되기도 하고 그대로 출제되기도 해요.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법원에 관한 문제는 맨 먼저 법관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내용을 오지선다 중에서 빠르게 찾는 것이에요. 1번에 있죠. 법률, 관습법, 조리에 의해야지 사실인 관습에 의하면 틀립니다. 왜냐? 법관조니까요.
그러므로 정답을 2초 안에 찾았어요. 실제 시험이라면 우리는 외운 것 그대로 확실한 답을 찾았기 때문에 나머지를 읽을 필요 없습니다. 시간 절약하셔야 돼요. 4번, 5번은 빈출 핵심 지문이죠. 법원의 직권 확정사항 여부는 관습법이죠. 사실인 관습이 아니고 관습법, 즉 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5번, 죄악 중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되죠.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죄악 중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2번, 법률은 국민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어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세칙도 역시 국민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를 집행명령이라고 하죠. 따라서 이러한 집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단순 정리하면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의 법원이 되는 것이죠. 3번은 국어시험이에요.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효력이 부정되죠. 앞부분 읽으면 관습법이라도 전체 법질서에 위반하게 되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관습법은 법이죠. 그러나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고 관습에 불과합니다. 1번, 법원 직권 확정 관련해서 관습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되죠. 2번, 강행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관습법이든 사실인 관습이든 강행 규정에는 위반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죠. 3번, 임의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인 관습에 따른 것도 괜찮습니다. 4번, 공분이 없다면은 공시가 안 된 것이죠. 그러므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5번, 종중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한다면 헌법상의 남녀평등 이념에 반하죠. 그러므로 그러한 관습법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즉, 그 관습법은 효력이 없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사이에서 살아있는 동안 권리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태아는 태어나기 전 이 단계에 있죠. 민법은 태아의 권리 능력에 대해서 불상유대의 경우에서만 권리 능력을 인정합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상속, 유증을 받는 것, 유류분권, 대습 상속에서만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암기하셔야죠. 빈출 핵심 지문입니다. 1번, 민법에서 태아의 권리 능력은 불상유대 5가지 경우에만 권리 능력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개별적 보호주의라 그럽니다. 일반적 보호주의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이 5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권리 능력을 인정을 하죠. 2번, 반려동물, 동물이죠. 동물은 권리의 주체가 아니고 객체입니다. 동물은 민법상 물건이에요. 반려동물도 마찬가지로 동물입니다. 민법상 물건에 불과합니다. 주체가 아니고 객체죠. 따라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맞죠. 3번, 사람은 태어나면 그 즉시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서류에 기재되어야지만이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이는 틀렸어요. 그리고 사람은 사망하면 그 즉시 권리 능력이 상실되는 것이지 관공서의 사망 신고에 의해서만 상실되는 게 아니에요. 의해 이 부분 틀렸습니다. 5번, 미성년자 등 행위 무능력자는 보호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받은 이익이 있다면 환원할 때 그 범위가 현존 이익에 한해요. 일반인이라면 반환 범위는 받은 이익의 전부이죠. 그러나 행위 무능력자는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현존 이익만 반환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행위 무능력자에 대한 규정이지 의사 무능력자에 대한 규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판례에서는 이 경우 의사 무능력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추 적용된다는 맞죠?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 2, 3, 4, 5 보니까 전체적으로 태아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암기한 것은 불상유대입니다. 태아의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유증은 맞아요. 그러나 증여는 아니죠. 증여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배운 것을 활용해서 불과 2초 만에 이 문제 해결하였어요.
그런데 연습이니까 나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2번. 민법에서는 개별적 보호주의죠. 따라서 예외적으로, 즉 개별적으로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만일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이러면 틀리게 되죠. 또 원칙상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역시 틀린 말이 됩니다. 3번. 자연인의 권리 능력은 출생으로서 취득하죠. 출생 신고에 의해서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4번에서 키워드는 이 부분이에요. 태아가 죽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태아의 권리는 없어요. 태아의 권리를 상속받을 수도 없죠. 그러므로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없다 했으니까 맞죠? 5번. 을이 태아입니다. 을은 즉 태아는 불상유대의 경우에만 권리 능력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입니다. 불상유대 인정이 되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물권의 소멸에서 혼동 문제는 경련죄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푸는 방법은 이거죠. 먼저 두 개의 권리가 희속되는 자를 식별합니다. 그 중에서 더 작은 권리 한 개를 소멸시켜요.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부당한 손해 발생이 예상된다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말로 하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 문제를 통해서 연습하면 쉽습니다. 1번과 2번은 혼동하기 쉬워요. 중요합니다. 해양력 있는 임차권이고 해양력 있는 임차권이죠. 1번에서는 매수했고 2번에서는 경매 절차에서 매수했습니다. 특히 2번을 기억하셔야 돼요. 1번에서 먼저 두 번 등장하는 인물을 찾습니다. 을이 두 번 등장하죠. 을이 건물을 매수했으니까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리고 을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도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 개의 권리가 기속이 되었죠. 이때 소유권에 비해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더 적은 권리입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혼동으로 소멸할 수 있는지를 보면 돼요. 뒷부분 보니까 병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을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성립한 후에 병이 저당권을 취득했죠. 만일 병이 나중에 경매를 실행하게 되면 낙찰자가 발생할 수 있죠. 을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으로서 낙찰자에 대해서 대항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을의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시키면 안 되죠. 2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주택을 경매 절차에서 매수했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했죠. 임차인에게 두 개의 권리가 기속되었어요. 그 중에서 더 적은 것은 임차권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느냐 문제죠. 경락이 있게 되면 저당권은 항상 소멸하죠. 후순위 저당권이 없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 가능합니다. 임차권이 소멸되어도 임차인은 즉 경매 절차에서 매수한 소유권자는 부당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죠. 따라서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1번과 2번을 보실 때 경매 절차에서 매수 이 부분에 유의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경락을 받은 경우에는 후순위 저당권이 아예 없는 것으로 취급해서 문제를 풀면 되죠. 혼동 소멸 1번. 을이 두 번 등장합니다. 토지 소유권 1번 저당권. 을에게 두 개의 권리가 기속되었고 소유권보다는 저당권이 더 적은 개념이니까 이 부분이 소멸될 수 있느냐의 문제죠.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2번 저당권이 있습니다. 2번 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낙찰자가 발생하게 되면 을의 1번 저당권으로서 대항해야 되죠. 따라서 을의 1번 저당권을 혼동으로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2번.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에 매수했어요. 저당권과 소유권이 동일인 을에게 기속이 되었죠. 이 부분이 혼동 소멸될 수 있느냐 문제인데 이러한 매매 계약이 본인 무효였습니다. 이 부분이 없죠. 을에게는 저당권만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혼동 문제가 아니죠. 3번. 병이 두 번 등장합니다. 건물 소유권이 있고 2번 저당권이 있어요. 이 부분이 혼동 소멸하느냐 문제죠. 이 경우에서는 3번 저당권이 없습니다. 병의 2번 저당권에 앞선 을의 1번 저당권만 있죠. 그러므로 병의 2번 저당권이 소멸되어도 병이 손해보지 않아요. 3번 저당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2번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됩니다. 정답은 3번. 4번. 을이 2번 등장합니다.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였고 을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어요. 지상권이 더 적은 개념으로서 중복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혼동 소멸되느냐 문제입니다. 문제는 병이 그 지상권 이에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즉 병은 지상권 저당권을 갖고 있죠. 만일 이 부분 지상권을 소멸시킨다면 병의 이 목적물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 경우 병은 부당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을의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을의 지상권이 인정되어야지만이 병의 지상권 저당권도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5번. 병이 2번 등장하죠. 병이 을의 지상권 이에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그 후 병이 을의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병에게 2개의 권리가 기속되었습니다. 을의 지상권을 병이 취득했기 때문에 1번 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느냐의 문제이죠.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정에 2번 저당권이 있습니다. 정이 이 저당권을 실행해서 경매에 붙이게 되면 경락자에 대해서 병의 1번 저당권으로서 대항해야 되죠. 따라서 병의 1번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만일 병의 1번 저당권을 혼동으로 소멸시키면 병이 불축의 손해를 입게 되죠. 그러므로 병의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쉽고 빠른 효율적 풀이 방법 중에서 국어 문제로 쉽게 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사 무능력자 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다 해서 이 의사는 생각과 같은 말입니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이고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A와 B 둘 사이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있었고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어요. 이때 A가 의사 무능력자입니다. 이 경우 이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B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고 있던 것을 이용해서 C에게 매각했다 할지라도 이 부분 역시 무효입니다. 그리고 C가 D에게 매각했다 할지라도 역시 이 부분도 무효가 되는 것이죠. 즉 절대적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통정의 표시에는 통정이란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이 아닌 의사 표시에는 통정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따라서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구별이 되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졌습니다. 의사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는 지인의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 됩니다. 아파트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고 그 단지 인근에 묘지가 한두 개가 아닌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혐오시설이 맞죠. 이러한 혐오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어요.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부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부작에 의한 사기행위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농지가 100제곱미터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봤더니 상당 부분이 하천이라는 것이죠. 상당 부분은 8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80제곱미터가 하천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농지로 쓸 수 있는 곳은 20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가 있죠. 같이 취급하는 경우입니다. 일체성, 한 개로서 같이 취급하는 거죠. 분리 불가능성, 두 개로 분리하지 않고 같이 취급한다는 겁니다. 부정성, 붙어서 따라다닌다는 거죠. 같이 취급합니다. 수반성, 따라다니면서 동반한다는 겁니다. 같이 취급하는 거죠. 이하에서 같이 취급하면 됩니다. 요역지, 앞으로 요역지가 나오면은 길이 없는 맹지인데 이 요역지가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 소유 맹지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판다는 것이죠. 이 경우 이게 지금 공도입니다. 남의 땅을 지나다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지역권입니다. 이 땅을 팔게 되면 이 부분 지역권도 정확하게는 통행지역권도 같이 이전이 되죠. 즉 같이 취급합니다. 왜 같이 취급하냐면은 이 부분만을 따로 떼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있게 하려면 같이 취급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공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유자 중 한 사람에게 어떤 사유가 발생했어요. 그 결과 효과가
좋은 것이면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고요. 나쁜 것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른 공유자에게 최소한 피해는 안 줘야 된다는 것이죠. 공유자 중에서 한 사람이 권리를 취득했어요. 지역권을 취득했죠. 맹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길이 생긴 겁니다. 좋은 것이죠. 그러면은 좋은 것이니까 다른 공유자도 취득합니다. 내 땅이 맹지예요.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나다니는 통행 지역권에 대해서 소멸시효,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건데 그 없어지는 것을 스톱시켰어요. 멈췄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좋은 것이죠. 당장은 안 없어지니까. 따라서 좋은 곳이므로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죠. 이 부분 더 설명드리면은 가만히 놔둬버리면은 소멸시효가 되면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를 정지시켰어요. 그러면 없어지기 전에 일단은 스톱시켜 놓은 겁니다. 아직은 유효한 거죠.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죠. 내 땅이 맹지입니다. 그리고 남의 땅을 지나다녀야 돼요. 이 부분을. 그래서 점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나다닐 수 있는 그 권리를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기간을 완성하기 전에 중단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나한테는 불리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나다닐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나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이 중단은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표현이 바뀌었죠.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은 효력이 없다. 이 말은 곧 중단은 안 좋은 것이니까 다른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있으면은 중단이 되는데 다른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없으면은 안 좋은 것이니까 중단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뒷부분이 부정어구가 와야죠. 따라서 이는 맞는 것입니다. 부속된 물건이 예를 들면 시멘트입니다. 임차물의 구성 부분이 되었다. 그리고 일체가 되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시멘트를 발랐어요. 그러면은 구성 부분이 되고 일체가 되었습니다. 일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시멘트의 소유권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나중에 집주인에게 그 시멘트를 사가라고 청구할 수가 없죠. 매수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집주인의 소유가 되었거든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 시멘트는 건물과 같이 취급합니다. 저당권.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등기를 해야지만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나 말소는 그렇지 않아요. 말소 등기 전이라도 그 채무를 다 갚아버리면은, 즉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은 이 주된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당권이라는 이 종된 부분은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같이 취급하는 것이죠. 설정과 달리 말소의 경우에는 그 말소 등기 전이라도 채권 채무 관계가 소멸하면 저당권도 없어집니다. 최대한 간단히 기억하는 방법. 돈을 다 받았으므로 저당권이 존재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착오가 있는데 중요 부분이라면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사소한 부분, 안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의 경우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중요 부분의 착오는 양이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험 경제적으로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암기 방법은 불시타는 안중요. 여기서 이 안중요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란 뜻이에요. 불시타에 대해서 착오해도 이 부분은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불시타에서 불이입니다.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죠. 토지의 시가에 대한 부분도 불시타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닙니다. 수량의 근소한 부족도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아니죠. 시가 수량은 같이 외워두세요. 그리고 이 부분 여러분이 틀리기 쉬운데, 매매 목적물이 있었는데 그 목적물이 타인 소유였다는 겁니다. 매매 계약 당시에 타인 소유임을 알지 못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 경우도 불시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중요, 즉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취소를 할 수가 없죠. 법률의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입니다. 법률 규정을 잘못 봤다는 건데 이는 불시타가 아니죠. 따라서 중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기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경우 이 역시 불시타가 아니죠. 따라서 중요합니다. 토지의 현황 경계 역시 마찬가지로 불시타가 아니니까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는 거고, 주체무자의 동일성에 대한 보증인의 착오도 역시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됩니다. 틀린 것을 찾습니다.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이냐를 묻는 거죠. 우리가 외운 것은 불시타는 안중요예요. 시, 불시타는 안중요입니다.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했기 때문에 틀렸죠. 정답은 1번. 공무원이 법령을 오해에 따른 설명을 했어요. 법령을 잘못 해석했다는 겁니다. 법률의 착오입니다. 따라서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착오에 빠져서 토지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를 증여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설명 방법은 법률적인 거고요. 자, 우리가 외운 것은 불시타는 안중요잖아요. 여기 보면은 법률의 착오는 불시타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입니다.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취소할 수가 있죠. 농지로 알았는데 상당 부분이 하천입니다. 여기서 이 상당 부분은 8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현황에 대한 착오죠. 현황은 불시타가 아니에요. 불시타는 안 중요한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중요합니다. 따라서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죠. 불시타는 안 중요해서 불입니다.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면은 안 중요 이렇게 됩니다. 중요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 했으니까 맞죠. 재건축 설계 용역 관련해서 건축사 자격 유무에 대해서 착오를 했습니다. 우리는 불시타는 안 중요인데 이 건축사 자격 유무에 대해서는 불시타에 해당하지 않죠. 따라서 이는 중요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 부분 착오 맞습니다. 한계필지 토지가 있는데 일부에 대해서 점용 가능합니다. 간단한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거 반드시 외워두세요. 한계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점용이 가능하다. 자, 점용 이 자체도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고 점유 취득 시효도 가능하며 용익물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죠.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잖아요. 단순하지만 시험에 잘 나와요. 한계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점유 취득 시효 가능하다, 용익물권 가능하다, 점용도 가능하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다만 여기서 저당권은 안 되죠. 저당권이 왜 안 되는지는 전에도 설명했지만 좀 이따가 문제 속에 나오면 또 설명드릴게요. 물권에 관한 설명 쭉 보니까 우리가 아는 거 먼저 찾아야죠. 한계필지 토지 일부 우리가 외운 겁니다. 점용. 한계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점용 가능하고 점유 취득 시효 가능하고 용익물권 설정 가능합니다. 저당권은 안 되죠. 따라서 옳은 것은 4번. 저당권이 안 되는 이유는 첫째, 우리가 외운 거 한계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 조명만 된다고 했지 여기서 저당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암기 말고 이해식으로 설명드릴게요. 한계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 만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요, 이 저당권이라는 게 나중에 돈을 안 갚으면 결국은 경매에 붙여서 다른 사람 소유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만일에 원래 이 토지 소유자가 A였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는 A죠. 그 상황에서 이 부분만을 따로 떼서 경매에 넘겨서 예를 들어 비소유가 됐다. 그럼 한계필지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2명이다. 즉 일물 일권지 2배됩니다. 따로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 부분을 분필을 먼저 했어야죠. 분필 절차를 거쳐서 2개 필지로 만들어서 따로 소유권을 가져가야죠. 그 전 단계에서 저당권 설정 안 되는 겁니다. 분할 절차도 없이 한계 필지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면 일물 일권주의 예배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하니까 그냥 외우는 겁니다. 일부에 대해서 점용 가능해요. 이 중에서 저당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립할 수 없어요. 가끔 나오니까 5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건의 집단. 물건이 5개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양돈장의 돼지들입니다. 5개지만, 즉 5마리지만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왜 되냐면은 방금 제가 묶었죠. 이게 특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양돈장의 돼지들이 있는데 들어가고 나가고 해도 어느 정도 특정성이 있다면, 왜냐하면 양돈장이라는 장소적 제한이 되거든요. 그 경우에는 물건의 집단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물건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성이 있기 때문에. 즉 양도담보의 대상이 된다는 건데 우리가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특정성이 있으니까 하나의 물건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권 소멸사유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암기하세요. 사사성파철입니다. 첫 번째 사망은 본인의 사망이에요.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복대리인이 있어요.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대리인의 대리권, 복대리인의 대리권 다 없어집니다. 두 번째 사안은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사망이에요. 대리인 사망하거나 복대리인 사망하면 둘 다 대리권이 없어집니다. 파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대리인이 파사하거나 복대리인이 파산하면 둘 다 대리권이 없어집니다. 이 성년후견 개시는 좀 주의해야 됩니다. 성년후견 개시를 예를 들어 한정후견 개시 이렇게 말을 바꿔놓으면 틀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정후견 개시 이것도 다른 말이거든요. 따라서 성년후견 개시 그러면은 이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될 수 있는데 한정후견 개시나 또는 특정후견 개시다 이렇게 말을 바꿔놓으면은 이거는 답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성년후견 개시는요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에요. 굳이 예를 들자면은 치매에서 말기 환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참고로 치매 초기 환자는요 이는 성년후견 개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한정후견 개시 사유는 될 수 있겠죠. 이 자체를 예우란 뜻이 아니라 이 말이 두 개가 구별된다 이거를 정확히 아시라는 뜻에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이거를 별도로 또 연구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년후견 개시 이 말이 나오면은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복대리인이 있습니다. 만일 본인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은 존재하게 되고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하지 않고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없어요. 대리인이나 복대리인만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가끔 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복대리인이 있습니다. 본인은 살아있는데 대리인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어떻게 됩니까?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의존하거든요. 이 부분이 없어지면 복대리인도 같이 없어집니다. 숙권행위 철회는 임의대리에서만 해당되죠. 법정대리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 숙권행위라는 게 바로 임의대리에만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철회도 임의대리에서만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대리, 틀린 것은 1번. 등기 신청에는 쌍방대리가 허용이 되죠. 청구가 아니라 신청이죠. 개인이 등기 소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청입니다. 쌍방대리, 즉 법무사가 양쪽을 다 대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매도인, 매수인 양쪽 다 대리할 수 있거든요.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입니다. 숙권행위는 임의대리에만 있죠. 법정대리는 없어요. 철회도 마찬가지로 임의대리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틀렸네요. 정답은 3번. 복대리인은 동일한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5번. 대리인이 성년후견 개시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같이 소멸합니다.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의존되죠. 여기가 없어지면 여기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5번은 맞는 지문이죠. 복대리권 소멸사유. 복대리권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특별한 거 없어요.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사사성파철이죠. 사, 성 들어갑니다. 특 없어요. 파 있고 사 있습니다. 정답은 3번.